2025년 3월 미 해군부 관계자가 한국방위사업청에 긴급 연락을 넣었습니다. 올해 안으로 미 해군 군함 5척에서 6척의 정비를 한국 조선소에 맡기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최대 10척까지 늘릴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해군이 자기 나라에서 자기 배를 고칠 곳이 없어서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 손을 내민 겁니다. 미 해군 함정 5척에서 10척이면 정비 비용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 한 통의 연락이 왜 그토록 의미심장한지 70년 전으로 돌아가면 알 수 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 부산항에는 미국에서 보내온 원조 물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밀가루, 설탕, 분유, 군복, 의약품, 텐트.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국민 절반이 끼니를 걱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미국이 보내준 구호 물자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던 나라. 그 부산항에 이제는 미국 해군의 4만 톤급 군수 지원함이 정비를 받으러 입항하고 있습니다. 부산 영도의 낡은 부두에서 원조를 하역하던 크레인이 이제는 첨단 장비를 갖춘 현대식 도크에서 미 해군 함정을 들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대체 70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은 한국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에 몰린 걸까요? 미 해군의 연간 정비 예산만 10조 원이 넘습니다. 그 돈을 쓸 곳이 없어서 한국을 찾았다는 사실이 믿기십니까? 이 영상에서 그 배경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회 뒤에 숨어있는 위험한 변수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군함이 거제도와 울산의 조선소 도크에서 정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이 나라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미국 해군은 현재 약 300척의 함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11척, 이지스 구축함 70척 이상, 핵잠수함 60척 이상, 상륙함과 지원함까지 합치면 지구상에서 이 함대에 맞설 수 있는 해군은 없습니다. 숫자만 보면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함대를 유지하려면 매년 130척에서 150척의 함정이 정기 정비를 받아야 합니다. 엔진 교체, 선체 녹 제거와 도장, 전자장비 업그레이드, 무기체계 점검, 안전검사까지. 자동차도 매년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수만 톤짜리 전투함은 당연히 더 자주, 더 정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려면 단 하루도 정비를 미룰 수 없습니다. 함정 한 척이 정비를 빼먹으면 그 자리에 다른 배가 대신 나가야 하고 그 배는 휴식 없이 이중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정비 물량을 수행할 미국 국내 조선소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주요 해군 조선소는 단 4곳뿐입니다. 버지니아주 노폭, 워싱턴주 푸젯 사운드, 하와이 펄하버, 메인주 포츠머스. 이 4곳이 300척짜리 함대 전체의 정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서울에 정비소 4곳만 남겨놓고 전국 모든 버스와 트럭과 특수 차량을 정비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시설은 수십 년간 제대로 투자받지 못해 노후화됐고 숙련 인력은 은퇴하는데 신규 인력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용접공과 배관공을 구하려 해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2031년이 되면 미국 조선업에서 핵심 인력이 무려 5만 명이나 부족해질 것이라는 끔찍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젊은 인력들은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으로 가지 조선소에서 용접봉을 잡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미 해군의 MRO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MRO는 유지, 보수, 정비를 뜻하는 영어 약자입니다. 2020년 기준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3년 뒤인 2023년에는 73억 달러, 10조 8천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3년 만에 무려 2조 원이 늘어난 겁니다. 연간 전체 MRO 시장 규모는 약 2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20조 원이면 우리나라 전체 국방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미국이 배를 유지하고 고치는 데만 이 정도 돈을 쓰는 겁니다. 돈은 있습니다.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을 쏟아부어도 일할 조선소가 없다는 겁니다. 예산을 집행할 곳 자체가 부족합니다. 돈은 쌓여가는데 일할 사람과 시설이 없는 기이한 상황인 겁니다.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비 대기줄이 끝없이 길어졌습니다. 수리를 기다리는 함정이 항구에 묶여있는 기간이 몇 달에서 1년, 심할 때는 2년까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7개월이면 끝나던 핵잠수함 정비가 지금은 3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전투함이 바다에 나가야 할 시간에 도크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소방차가 정비소에 들어갔는데 6개월째 안 나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를 기다리며 항구에 묶인 구축함은 전투력이 제로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어야 억제력이 되는 건데 부두에 정박해서 녹만 쓸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국가 안보에 뚫린 구멍입니다. 중국 해군은 매년 신형 구축함과 항공모함을 놀라운 속도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연간 군함 건조량은 미국의 3배가 넘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태평양 패권이 위협받는 바로 이 시점에 미국은 자기 배조차 제때 고치지 못하는 처지에 빠진 겁니다. 미국의 전략가들이 밤잠을 설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위기의 해법을 찾아 미국이 눈을 돌린 곳, 그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해외 조선소에 자국 군함 정비를 맡긴다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결정입니다. 군함은 일반 상선과 차원이 다릅니다.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 전자전 장비, 통신 암호 체계, 소나 탐지 장비, 미사일 발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미국이 수십 년간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 개발한 국가 기밀 기술입니다. 아무 나라에나 맡길 수 없습니다. 첫째, 동맹국이어야 하고, 둘째, 대형 함정을 다룰 기술력이 검증되어야 하며, 셋째, 군사 보안 체계가 완비되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곳이나 될까요? 한 손으로도 충분히 꼽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좁은 문입니다. 그러면 후보를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사실 미 해군 7함대의 함정 정비는 오래전부터 일본 조선소가 상당 부분 담당해왔습니다. 요코스카 해군기지 인근에 위치한 일본 조선소들이 주요 거점이었고, 지리적으로도 서태평양 작전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 입장에서는 배가 작전을 마치고 바로 옆 일본 항구에 들어가면 되니까 편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조선업은 지난 20년간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한때는 한국과 수주량 1위를 다투던 강자였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세계 선박 수주량 1위를 다투던 일본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이제 한 자릿수대로 추락했습니다. 대형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도크 수가 크게 줄었고, 숙련 기능공들의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일본 조선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이 50대 후반에 접어들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젊은 인력이 유입되지 않으니 기술 전수도 끊기고 있습니다. 베테랑 기능공이 은퇴하면 그 노하우가 그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일본 정부도 이 위기를 인식하고 국립조선소 설립과 대규모 투자 기금을 조성하고 있지만, 한번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되살리는 데는 최소 10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한국은 이미 미 해군과의 신뢰를 착착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싱가포르는 어떨까요? 지리적 위치는 훌륭합니다. 동남아시아 한가운데, 말라카 해협 바로 옆입니다. 미 해군 함정이 인도양과 태평양을 오가며 기항하기에 최적의 위치입니다. 셈바왕 조선소가 일부 미 해군 함정 정비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형 군함을 정비할 수 있는 도크 규모가 제한적입니다. 4만 톤급 이상 함정을 동시에 여러 척 다룰 역량이 부족합니다. 태국사 타입 조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형 함정은 가능하지만 수만 톤급 대형 군수지원함이나 전투함급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동남아 조선소들은 낮은 인건비 덕에 가격 경쟁력은 있지만, 미 해군이 요구하는 수준의 정밀 기술과 보안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대형 함정의 정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결국 단가가 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미 해군은 싸고 좋은 것을 원하는데 싸기만 한 곳에는 맡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세계 조선업 부동의 1위 국가입니다.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이 세 회사만으로도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의 40% 이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5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을 건조하는 초대형 도크가 있고,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규모의 숙련 용접공, 배관공, 전기 기사들이 수만 명 단위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도크 크기는 미 해군 항공모함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울산 조선소에 있는 도크는 길이 490m로 미 해군 니미츠급 항공모함 전장 333m보다 훨씬 깁니다. 게다가 한국은 미국의 핵심 군사 동맹국이며 한미 방산 협력의 역사가 수십 년에 달합니다. 방산 보안 체계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검증받은 상태입니다. 비용 면에서도 한국은 강점이 있습니다. 같은 규모의 함정 정비를 미국 본토에서 하는 것과 한국에서 하는 것은 비용 차이가 상당합니다. 미국 내 조선소의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부품 조달 비용은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미국 조선소 용접공의 시급은 한국의 2배가 넘고, 여기에 의료보험과 연금 등 복리후생비까지 합치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한국 조선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미국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품질은 최상급인데 가격은 미국 내 정비보다 저렴하다. 이것이 한국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미 해군 예산 담당자들 입장에서 보면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배를 정비할 수 있으니까 한국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국 해군을 위한 함정 건조 경험이 풍부합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독도함급 상륙함, 장보고급 잠수함, 인천급 호위함. 한국조선소는 최첨단 전투함을 직접 설계하고 건조해본 나라입니다. 이지스 시스템이 탑재된 배를 자국에서 직접 설계하고 건조해본 나라가 세계에 몇 개나 됩니까? 미국, 일본, 한국, 스페인, 노르웨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전투함을 설계부터 건조까지 해낼 수 있는 극소수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런 역량을 갖춘 동맹국이 조선업 세계 1위이기까지 하니 미국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파트너를 찾기 어려운 겁니다. 속어법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대형 도크가 충분하고 세계 1위 기술력이 있고 전투함 건조 경험까지 갖추었으며 군사 동맹으로서 보안이 검증된 나라, 여기에 비용까지 합리적입니다.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한국뿐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을 최종 선택하게 된 데에는 속어법 이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조선소가 실전에서 보여준 깜짝 놀랄 성과가 미국의 결정을 확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오션의 거제조선소, 경상남도 거제시 해안에 위치한 이 거대한 조선소에 3만 톤급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시라호가 입항했을 때 현장의 분위기는 긴장 그 자체였습니다. 이 배는 미 해상수송사령부 소속으로 항공모함 전투단의 연료와 탄약, 식량, 부품을 공급하는 핵심 함정입니다. 항공모함이 전투를 수행하려면 이 보급함이 바로 곁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전투단의 생명선과 같은 배인 겁니다. 이 배가 제때 정비를 받지 못하면 항공모함 전투단 전체의 작전 수행에 차질이 생깁니다. 연료가 떨어진 전투기는 날 수 없고 탄약이 바닥난 함정은 싸울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함정을 미국은 자기 나라가 아닌 태평양 건너 한국의 민간 조선소에 맡긴 겁니다. 하나오션의 엔지니어들과 기능공들은 이 정비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수만 톤짜리 함정이 도크에 올라오면 선체 외부의 따개비와 녹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특수방청 도장을 입히고 주엔진과 보조엔진을 분해하여 하나하나 점검합니다. 전기배선 시스템 전면 검사, 수백 개에 달하는 펌프와 밸브 교체, 각종 기계장치의 오버홀까지 수백 가지 점검 항목을 처리합니다. 작업기간 내내 미 해군 감독관들이 현장에 상주하며 작업의 모든 단계를 검수했습니다. 미국식 품질 관리 기준은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볼트 하나 조이는 것도 규정된 토크 값에 맞춰야 하고 용접 부위 하나하나를 엑스레이로 촬영해서 결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모든 검수를 통과했습니다. 예정된 기한 안에 정비를 완료하면서도 높은 품질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첫 번째 성과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미 해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한국조선소의 정비 품질과 속도에 대한 호평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오션은 이후 추가 수주에 연이어 성공하며 현재까지 총 5억 원의 미 해군 MRO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한 번 맡겼더니 결과가 좋으니까 또 맡기고 또 맡기는 패턴이 만들어진 겁니다. 미국 조선소에서 같은 작업을 하면 일정이 수개월씩 밀리기 일쑤인데 한국 조선소는 약속한 납기를 칼같이 지켰습니다. 이것이 미국 해군에게 얼마나 큰 인상을 줬겠습니까? 정비 지연으로 전투준비 태세에 구멍이 나는 것이 가장 두려운 미 해군 입장에서 약속을 지키는 조선소는 금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신뢰는 바로 이런 식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울산조선소에서 같은 수준의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울산조선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시설을 보유한 곳입니다. 한 번에 수십 척의 대형 선박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도크와 암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미 해군 군수지원함 앨런 셰퍼드함의 정비를 맡아 납기를 정확히 지켰고 미 해군의 모든 품질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세사르 차베스함 정비 사업까지 수주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조선소에 처음 MRO를 맡겼을 때 미국 내에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조선소에서 미 해군의 엄격한 기준을 맞출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의구심을 완벽하게 잠재웠습니다. 여기에 HJ중공업까지 가세했습니다. 2025년 12월 4만 톤급 군수지원함 USNS 아멜리아 에어아트함의 중간 정비 계약을 체결하며 국내에서 세 번째로 미 해군 MRO 사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HJ중공업은 영도 조선소에 위치해 있는데 이 조선소는 한국 근대 조선업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이 오래된 조선소가 이제는 미 해군 함정을 정비하는 거점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이제 한국의 세대 조선사가 모두 미 해군 MRO 시장에 발을 들인 겁니다. 거제, 울산, 부산, 한국 남해안 전역이 미 해군의 정비기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한국 조선업 전체가 미국의 선택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한국 업체들의 미 해군 소형 군수지원함 MRO 수행 실적은 최근 3년간 73% 급증했습니다. 73%입니다. 1년에 한두 건 하던 것이 3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런 성장세를 보인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뿐입니다. 73% 증가라는 숫자는 단순한 양적 성장을 넘어서 미국이 한국을 더 이상 시험 대상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한 척을 맡겼고 결과를 보고 두 척을 맡겼고 이제는 줄을 서서 맡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재구매율이 높다는 것, 고객이 돌아온다는 것, 이것보다 확실한 검증은 없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국내 조선사 최초로 MSRA를 확보한 것입니다. MSRA는 함정정비 협약의 약자로 쉽게 말하면 미 해군 MRO 사업에 공식적으로 입찰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미 해군 사업에 참여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격증을 한국의 양대 조선사가 동시에 획득한 겁니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 조선소의 보안체계, 기술 역량, 품질 관리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MSRA 심사 과정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시설 보안, 인력 보안, 정보 보안, 품질 보증 시스템까지 미국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심사를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 조선소의 신뢰도를 보증하는 도장인 셈입니다. HJ중공업도 2026년 1월 MSRA 체결 대상자로 선정되어 향후 5년간 입찰 자격을 확보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미 해군 MRO 시장의 정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런데 이 문 너머에는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훨씬 더 큰 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조선소가 정비한 미 해군 함정은 전부 비전투함이었습니다. 군수지원함, 해양조사선, 해양감시선 같은 배들입니다. 말 그대로 총을 쏘지 않는 배들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배이긴 하지만 이지스 시스템이 달린 구축함이나 미사일을 장착한 순양함과는 급이 다릅니다. 비전투함 정비만으로는 연간 20조 원짜리 미 해군 MRO 시장의 문턱을 제대로 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한국이 접근 가능한 미 해상수송사령부 소속 비전투함 MRO 시장은 연간 약 15척이고 금액으로는 약 3,625억 원 수준입니다. 척당 300억에서 400억 원 규모, 20조 원 전체 시장에 비하면 아직 2%도 되지 않는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마치 삼성전자가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칩 한두 개만 파는 것과 같습니다. 번게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판을 완전히 뒤집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2025년 11월 14일 제57차 한미안보 협의회의에서입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공동성명에 미 전투함정이 이르면 2026년부터 한국에서 최초로 MRO를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비전투 함정비에서 시작한 협력이 전투 함정비로 격상되는 질적으로 완전히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 산업동맹, 기술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법은 미 해군의 전투함을 해외 조선소에서 수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국의 군사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된 SPY-6 레이더와 베이스라인 전투관리 시스템은 동시에 수백 개의 미사일을 추적하고 요격하는 세계 최첨단 방공 시스템입니다. 핵잠수함의 원자력 추진 체계와 소나 시스템은 적 잠수함을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탐지하는 기술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항공모함의 전자전 장비와 전자기 사출 시스템은 미국이 독보적으로 보유한 기술입니다. 이것들은 수십 년에 걸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여 만들어낸 최고 기밀 기술입니다. 이런 장비가 장착된 배를 외국 조선소의 도크에 올려놓고 외국인 기술자들이 내부를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기술 유출의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정비 계약이 아니라 동맹국에 대한 최고 수준의 군사적 신뢰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은 아무리 정비가 밀려도 전투함만큼은 절대 해외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자국의 4개 해군 조선소에서만 전투함 정비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4곳의 조선소가 한꺼번에 포화 상태에 빠진 겁니다. 핵잠수함 정비만 해도 연간 할당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고 이지스 구축함과 항공모함 정비 일정은 줄줄이 밀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원칙만 고집하다가는 전투준비 태세 자체가 무너질 판입니다. 결국 미 의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전투함 해외 정비 금지 규정에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 조선소에서 이지스 구축함이나 강습 상륙함 같은 본격적인 전투함의 정비가 가능해집니다.
미국이 100년 가까이 지켜온 원칙을 스스로 깨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줍니다. 비전투함 한 척 300억 원짜리에서 전투함 한 척 수천억 원짜리로 탄이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한 척의 중기 정비 비용은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구축함은 미 해군의 주력 전투함으로 현재 70척 이상이 운용 중입니다. 이 배들이 전부 주기적으로 정비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까지 합치면 시장 규모는 더 커집니다. 항공모함의 대규모 오버홀은 척당 수조 원에 이릅니다. 이 시장이 열리면 한국조선업이 다루는 금액의 단위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300억 원짜리 일감을 받으며 기뻐하던 시절과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한 건에 수천억 원짜리 사업을 수주하는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투함 정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그 다음 단계인 전투함 건조 사업의 문이 열립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조선업이 노리는 궁극적 목표입니다. 정비에서 건조로, 비전투함에서 전투함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겁니다. 미 해군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의 신뢰를 한 걸음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2024년 11월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박 수출뿐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서도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직접 언급한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에게 전화해서 우리 배 좀 고쳐달라고 말한 겁니다. 70년 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장면입니다. 원조를 해주던 나라가 이제는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지목하며 군함 정비 협력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습니다. 이 발언의 무게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미국 대통령의 공식 발언은 곧 행정부의 정책 방향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통화 이후 미 해군부의 한국조선소 접촉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조선업계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단순한 정비 사업보다 훨씬 더 원대합니다. 미 해군 MRO는 단순히 남의 배를 고쳐주고 돈을 받는 하청 사업이 아닙니다. 한국조선업계가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전투함 신조, 즉 미 해군의 새 군함을 직접 건조하는 최종 목표를 향한 계단의 첫 번째 칸입니다. 비전투함 정비로 신뢰를 쌓고 전투함 정비로 기술을 검증받은 뒤 궁극적으로 미 해군 함정을 한국에서 새로 만드는 단계까지 올라가겠다는 원대한 전략입니다. 정비에서 건조로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올라가는 겁니다. 이 전략이 허황된 꿈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조선 인프라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간 수백 척의 군함과 수천 척의 상선을 찍어내던 리버티선이라 불리는 화물선을 한 척 만드는데 평균 42일이 걸렸고 가장 빠른 기록은 단 4일 여러 4시간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척씩 바다에 띄우던 제주 괴물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조선 능력은 나머지 세계 전체를 합친 것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냉전 시대를 거치며 미국의 민간 조선업이 사실상 소멸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조선소가 더 빠르고 더 싸게 배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미국 조선소들은 가격 경쟁에서 밀려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숙련된 용접공과 배관공들은 은퇴했고 그 기술을 물려받을 젊은 인력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남은 것은 군용 조선소 몇 곳뿐이며 그마저도 신규 잠수함이나 구축함 건조 일정이 수년씩 밀리는 상태입니다.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은 원래 연간 2척씩 건조해야 중국 해군의 팽창에 대응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1.2척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급 전략 핵잠수함 프로그램도 일정이 밀리고 있어서 미국 핵 억제력의 핵심 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한국의 기술 경쟁력은 바로 이 거대한 공백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만들지 못하는 것을 한국이 만들 수 있고 미국이 고치지 못하는 것을 한국이 고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연간 1,000척 이상의 선박을 건조하는 세계 최대 조선 강국입니다. LNG 운반선, 초대형 유조선,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 세계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력, 프로젝트 관리 역량, 숙련 인력이 군함 MI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선 건조에서 세계 1위를 하는 나라가 군함 정비를 못할 리 없습니다. 오히려 상선과 군함을 동시에 다뤄본 경험이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상선 건조에서 익힌 대형 프로젝트 관리 능력과 효율적인 공정 관리 시스템이 군함 MRO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AI 기반 예측 유지보수 시스템을 이미 실전에 투입했습니다.
배에 부착된 수천 개의 센서가 실시간으로 엔진 온도, 진동 수치, 배관 압력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AI 알고리즘이 이를 분석하여 어떤 부품이 언제쯤 수명이 다할지 예측합니다.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교체하는 겁니다. 갑자기 바다 한가운데서 엔진이 멈추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배와 똑같은 가상의 선박 모델을 컴퓨터 안에 구축해놓고 정비 작업을 먼저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봅니다. 실제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가상으로 리허설을 하는 셈이니까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미리 잡아낼 수 있습니다. 미국 조선소들이 아직 본격적으로 도입하지 못한 이런 첨단 기술들을 한국은 이미 현장에서 쓰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 개조 기술도 한국의 강점입니다.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 함정에 배기가스 정화 장치 설치, 연료 전환, 개조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도 한국 조선업계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국은 MRO를 넘어서 미국 본토의 조선소 건설과 운영에까지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전략입니다. 한화오션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피아코 조선소 인수를 추진했고 HD 현대도 미국 현지 생산 거점 확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땅에 있는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되 그 기술 노하우와 인력 운영과 프로젝트 관리는 한국 기업이 담당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존스법 같은 자국 보호주의 법률을 우회하면서도 한국 조선 기술을 미국 시장에 투입할 수 있는 영리한 접근입니다. 배는 미국에서 만들지만 그 배를 만드는 기술과 시스템은 한국산인 겁니다. 마치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과 비슷한 구도입니다. 공장은 미국 땅에 있지만 핵심 기술과 운영 노하우는 대만이 쥐고 있는 것처럼 한국 조선사들도 같은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것은 단순한 하청 관계가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대체할 수 없는 전략적 파트너로 올라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팔 수 있는 것은 배만이 아닙니다. 조선 기술, 프로젝트 관리 노하우, 숙련 인력 양성 시스템까지 통째로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조선업을 재건하려 해도 한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70년 전에는 미국이 보내주는 원조에 의존해 겨우 연명하던 나라가 이제는 그 미국의 해군 전력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 세 세대 만에 이뤄진 변화라는 사실이 경이롭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환호하기에는 이릅니다. 이 장밋빛 이야기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를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한국 조선업의 미래가 탄탄대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이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확히 직시해야 진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4가지 심각한 걸림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익성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 조선소가 수주하는 미 해군 비전투함 MRO는 척당 300억에서 400억 원 수준입니다. 4만 톤급 군수지원함 한 척을 몇 달에 걸쳐 분해하고 정비하고 다시 조립해서 받는 금액이 그 정도입니다. 이게 많아 보입니까? 같은 도크에서 초대형 LNG 운반선 한 척을 건조하면 척당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을 받습니다. 조선소 입장에서 군함 MRO는 상수원 건조에 비해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도크를 MRO에 할당하면 그 기간 동안 LNG선이나 컨테이너선을 건조할 수 없으니까 기회비용까지 따지면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보안 기준에 맞는 별도 구역 설치, 미 해군 감독관 체류시설 마련, 특수 보안 인력 배치 등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선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솔직한 불만도 나옵니다. 미국이 자기 배를 못 고쳐서 우리한테 맡기면서 정작 정비 단가는 짜게 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전투함 MRO와 신조 사업에 발판이 된다는 전략적 계산이 없었다면 순수 사업성만으로는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시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어야만 MRO 사업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경쟁입니다. 이 시장을 레드오션이라 부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미 해군, MRO 시장을 노리는 나라가 한국만이 아닙니다. 일본이 이 시장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각오로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립조선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조선업 재건을 위한 대규모 설비 투자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코스카와 사세보 인근 일본 조선소들은 미 7함대 함정 정비에서 수십 년간 쌓아온 실적과 신뢰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서태평양 작전 해역에서 한국보다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조선소들은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인건비를 앞세워 가격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미 해군 입장에서 품질만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된다면 가장 싼 곳에 맡기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는 합리적 선택입니다. 실제로 일부 MRO 입찰에서 한국 업체가 동남아 조선소의 저가 공세에 빌려 수주에 실패한 사례가 이미 나왔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입찰 가격표 앞에서는 냉정한 계산기가 돌아간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가장 무서운 변수입니다.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입니다. 미국에는 1920년에 제정된 존스법이 있습니다. 미국 연안 해운에 사용되는 모든 선박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하며 미국인 선원이 운항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여기에 반스 톨레프슨 수정법까지 더해지면 군함의 건조와 주요 수리는 원칙적으로 미국 내 조선소에서만 수행해야 합니다. 지금은 미국 내 조선 능력이 바닥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의존하는 것이지 미국이 자국 조선업을 재건하는 데 성공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조선소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시설을 현대화하는 순간 한국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조선업 재건을 국가안보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자국 내 상선 건조 비율을 높이겠다는 행정명령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한국 없이 안 되니까 손을 내밀고 있지만 10년 뒤에도 같은 상황일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미국은 필요하면 활용하고 필요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리는 나라입니다. 네 번째이자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기술 유출이라는 양날의 칼입니다. 군함을 정비하려면 그 배의 설계도면 기술 사양, 장비 매뉴얼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첨단 군사 기술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 내 강경파들이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 전략기술 해외 유출 피해액이 최근 5년간 23조 원을 넘었다는 보고서가 미국 의회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의 전투함 정비를 허용하자는 법안을 논의할 때 반대파의 핵심 무기가 됩니다. 비전투함 정비와 보안 리스크가 낮았지만 이지스 전투 시스템이 탑재된 구축함을 한국 도크에 올린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워싱턴의 강경 보수파 의원들은 이 점을 끊임없이 부각시키며 법안 통과를 저지하려 할 것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동맹국이라 해도 최고 기밀 기술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논리입니다. 이 논쟁은 쉽게 결론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가 보안 시스템을 얼마나 철저하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이 논란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걸림돌 가운데 하나라도 제대로 풀지 못하면 한국 조선업의 미 해군 사업은 비전투함 몇 척 고쳐주는 수준에서 영원히 멈출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보호주의는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패턴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1970년대에도 일본 자동차의 시장을 뺏기자 수입 규제를 밀어붙였고 반도체 산업에서도 일본이 앞서 나가자 플라자 합의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지금 한국 조선업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은 미국의 필요 때문이지 한국에 대한 호의가 아닙니다. 필요가 사라지면 문은 닫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기회의 창이 열려있는 지금 미국이 쉽게 버릴 수 없는 위치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회가 열렸다고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가 진짜 승부처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70년 전 미국의 원조 물자를 하역하던 부산항 크레인이 지금은 4만 톤급 미 해군 군수 지원함을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원조를 받던 항구가 세계 최강 해군의 정비기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미 해군 MRO 예산 73억 달러, 연간 시장 규모 20조 원, 그 거대한 시장의 문이 한국 앞에 열리고 있습니다. 한화오션 어건 수주, HD 현대중공업 연속 수주 성공, HJ중공업의 신규 진입, 3년간 실적 73% 급증, 한국의 세대 조선사가 모두 MSRE를 확보하며 미 해군 MRO 시장에 공식 입장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비전투함을 넘어 전투함 정비까지 논의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비전투함 척당 300억 원에서 전투함 척당 수천억 원으로 개찬 다시 신조사업 수조 원 규모로 확장될 수 있는 경로가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한국이 만약 미 해군 전투함 신조까지 진출하게 된다면 한국 조선업은 전 세계의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 위치에 서게 됩니다. 상선 건조 세계 1위에 군함 건조까지 더한 나라는 인류 역사에서 전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경로 위에는 수익성이라는 현실적 벽, 일본과 동남아의 가격 추격, 그리고 미국 자국 보호주의라는 가장 거대한 변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논란이라는 시한폭탄도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어느 하나 쉬운 문제가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이지 영원한 약속이 아닙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 이익의 저울질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한국의 도쿠와 기술과 인력이 절실하니까 손을 내밀지만 필요 없어지면 언제든 그 손을 거둘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의 외교력, 조선사들의 기술 투자, 보안 인프라 강화,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한 꾸준한 로비와 관계 구축, 이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미국 군함 몇 척 고쳐주는 하청업체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도 함부로 대체할 수 없는 세계 해양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올라설 것인가? 70년 전 이 나라에는 선택의 여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밀가루와 군복을 받으며 겨우 살아남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세계 최강 해군이 줄을 서서 정비를 부탁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것 자체가 70년간 이 나라가 이뤄낸 압도적 역전의 증거입니다. 잠시 숫자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70년 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넘습니다. 거의 500배가 뛴 겁니다. 조선업만 봐도 그렇습니다. 1970년대 초 한국이 처음 대형 선박을 건조했을 때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선박 수주의 40% 이상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가 미 해군 MRO 시장에 진출한 겁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미 해군 MRO에서 성공하면 그 파급 효과는 조선업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방산, 철강, 전자, 소프트웨어까지 연구한 산업 전체가 함께 성장합니다. 군함 한 척에는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고 그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수백 곳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 해군이라는 세계 최대 고객을 확보한다는 것은 한국 제조업 생태계 전체에 안정적인 수요를 만들어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한국 조선업이 이 기회를 제대로 잡아 세계 해양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미국의 보호주의와 경쟁국의 추격 앞에서 결국 벽에 부딪힐 거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판단을 댓글로 들려주십시오.